안녕하세요. 푸푸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이제 비가 와서 그런가 하늘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하늘이 굉장히 맑아졌고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파랗다? 아니요. 하늘색이야, 하늘색. 정말 하늘색에 구름도 정말 하얀 구름이 인상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하늘하늘한 커튼 있잖아요. 커튼. 블라인드? 커튼? 어쨌든 약간 제주도 바닷가 앞에서 되게 아침 햇살 잘 들어오는 그런 커튼? 되게 하늘하늘한 커튼? 하얀 색깔? 그런 것처럼 네, 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평온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은 잘 먹었나요? 요즘에 아침마다 배고프진 않으신가요? 이제 식욕이 점점 올라오는 계절이 되고 있죠. 아닌가? 더 떨어져야 되나? 여튼 네, 저도 배가 고픈 상태인데 오늘도 계속해서 음식의 세계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읽다가 배고파질까 걱정이 되네요. 어제는 이걸 보면서 마라탕이 그렇게 땡겼는데 또 어제 제 동생이 저녁에 양꼬치 영상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양꼬치가 또 땡기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튼 그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바다의 파도를 넘어서 선원들을 구한 레몬과 라임. 레몬하면 레몬차가 연상되는 등 유럽의 과일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운양과의 과실인 레몬은 인도 북서부가 원산지로 미얀마 북부와 히말라야 동부의 산기슭을 원산지로 보기도 한다. 레몬은 아시아의 과일인 것이다. 레몬은 이슬람 상인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교역망을 형성한 10세기 무렵에 이라크를 거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로 전해졌다. 십자군 원정이 단행된 11세기에서 12세기에는 지중해 연안을 넘어 스페인에까지 도달했다. 그러고 보면 레몬은 십자군 원정과도 인연이 깊다. 지중해 상인이 인도와 활발하게 교역하던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에는 인도로부터 운양과의 시트론이 전해졌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코르시카 등지에서 재배되었다. 시트론에 이어서 감귤류 중 두 번째로 전달된 것이 레몬이다. 레몬은 처음에는 약으로서 재배되었다. 지중해 무역과 대서양 무역이 연결된 15세기에는 시칠리아와 코르시카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이탈리아 전역과 이베리아 반도 등에서 수요가 계속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레몬 한 개는 비타민 C를 50mg이나 함유하고 있어 바다로 나가는 선원들의 괴혈병을 예방하는 과일로 그만이었다. 1492년에 대서양을 가로질러 카리브해의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한 콜럼버스가 이듬해에 다시 대규모 2차 항해를 떠났을 때 히스파니올라 섬에도 레몬이 전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인 카리브해 일대로 거주지를 넓히자 유럽과의 교역을 중개하던 플로리다에서 레몬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1894년에 냉해로 인하여 플로리다의 레몬이 괴멸 상태가 되자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로 레몬 생산지가 옮겨졌고 이윽고 세계 최대의 생산지가 되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레몬이다. 한편 희망봉을 우회하는 인도 항로를 개척한 포르투갈에서도 레몬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리스본 레몬이 리스본 레몬이라는 유명한 품종을 탄생시켰다. 18세기에는 영국 해군의 군의관 제임스 린드가 레몬 과즙이 괴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대양을 항해할 때 민간 요법으로 레몬을 먹던 것을 연구한 결과이다. 레몬과 마찬가지로 인도 혹은 인도차이나 반도가 원산지인 감귤류로 알코올 음료에 넣는 라임이 있다. 모양은 레몬과 닮았지만 껍질이 더 얇은 것이 특징이다.
향과 산미가 강하고 비타민 C가 풍부해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인에 의해 멕시코나 서인도 제도의 여러 섬으로 전해진다. 남태평양에서 활발하게 탐험 활동을 한 제임스 쿡의 배에도 라임이 대량으로 실렸는데 덕분에 3년에 달하는 긴 항해 기간에도 불구하고 괴열병으로 사망한 선원이 겨우 한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라임 역시 괴열병을 예방하는 과일로 널리 이용되었다. 거저 먹는 향신료, 무역.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종류의 향신료 중 후추, 시나몬, 클로브, 너트메그는 4대 향신료로 꼽히는 대표적인 향신료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그 희소성 때문에 왕과 귀족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향신료의 가치는 은과 겨누어졌으며 후추 한 줌으로 2마리의 소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 4가지 향신료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말루쿠 제도와 반다 제도로 생산지가 제한적이었던 클로브와 너트메그가 특히 고가였다. 클로브와 너트메그는 열대지방에서 해안선에서 멀지 않는 배수 좋은 경사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다. 말루쿠 제도가 향신료 섬이라고 불렸던 것은 이 두 향신료의 생산을 오랫동안 독점해왔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에서도 이미 클로브를 알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신하가 황제를 아련할 때 반드시 정향, 즉 클로브를 입에 머금었다고 한다. 너트메그는 비교적 늦게 알려진 향신료였다. 베트남을 거쳐 당해 너트메그가 알려진 것이 8세기 초의 일이었다. 이슬람 상인이 너트메그를 향신료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무렵이었고 유럽의 기록에 등장한 것은 1195년 무렵이었다. 이슬람 상인은 수마트라나 말레이 반도에서 클로브와 너트메그를 입수하여 유럽의 소개에 많은 이익을 얻었다. 너트메그는 10m 정도까지 성장하는 상록수로 종자인 육두구의 향기 나는 씨앗은 건의제, 향미료, 교치약으로 이용되었다. 클로브는 높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상록수인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말린 것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백리향이라고도 불렀다. 예로부터 생약과 향신료로 많이 이용하였다. 클로브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프랑스어가 바뀐 말이다. 동양에서는 클로브를 정자라고도 불렀는데 꽃봉오리의 형태가 갈색 목과 닮았기 때문이다. 클로브의 생김새를 짐작하게 하는 이름이다. 너트메그와 클로브는 생산지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매우 고가였다. 그러나 정작 현지의 주민들은 정보가 적었기 때문에 매우 싼 가격에 곡물, 옷 등과 교환했다. 원거리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는 거저 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최고의 상품이었다. 자바와 인도, 이슬람의 상인들이 이권의 확대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일대에 진출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이 막대한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505년 당시 클로브와 너트메그의 연간 생산은 각각 1300톤 정도였는데 반은 인도와 중국으로 가고 나머지 반 정도가 유럽으로 운송되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는 클로브가 현지 가격의 약 8.7배, 너트메그가 7.5배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탐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품이었다. 후추와 신항로 개척의 연관성. 향신료의 또 다른 대표 주자인 후추는 육식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중세 유럽에서 화폐의 대용으로 쓰일 정도로 귀중품이었다. 영주에게 내는 소장료나 결혼할 때 쓰는 지참금을 후추로 내미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중간 마짐없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후추를 사오려는 욕구가 솟구쳤고 이는 대항해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된다. 후추의 영어 표기인 페퍼는 열매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피팔리에서 왔는데 오래전부터 인도 사람들이 후추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도 서남 해안의 말라바르는 인도양 교역의 중심지였다. 각지의 상인이 이곳으로 모여든 이유는 그 일대가 후추의 원산지이자 주산지였기 때문이다. 강렬한 후추의 향을 맡고 페르시아, 이슬람, 중국, 유럽의 상인이 모여들었다. 특히 서남 해안가의 캘리컷은 2만 7천여 명이 승선한 대함대를 이끌고 항해를 떠난 명나라의 정하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 가마가 모두 목표로 삼은 항구였다. 캘리컷이 대표적인 후추의 출하항이었기 때문이다. 후추는 크게 흑후추, 블랙페퍼와 백후추, 화이트페퍼로 나뉜다. 흑후추는 덜 익어 아직 녹색인 후추를 따서 발효시킨 것으로 맛이 씁쓸하고 강한 향이 난다. 백후추는 완전히 익은 열매를 따 과실을 제거하고 겉껍질을 말린 것으로 순한 맛이 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흑후추를, 프랑스에서는 백후추를 즐겼다. 1세기의 이집트의 항해사 히팔루스가 계절마다 정기적으로 풍향이 변하는 인도양의 몬순을 발견한 이후 홍해를 경유해서 지중해와 인도 서안을 연결하는 해상교역이 정기화되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후추의 대량 운송이 시작되었다. 지중해 세계에서는 여러 지역 상인의 손을 거쳐서 전해질 수밖에 없는 후추가 매우 귀했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부인병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후추를 추천했다. 로마 제국에서는 후추는 화폐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귀중품이었다. 미식가였던 로마인은 인도의 향신료, 특히 후추의 포로가 되었으며 거액을 들여 향신료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플리니우스는 박물지에서 매년 막대한 양의 금화가 향신료 대금으로 인도로 흘러들어가는 현실을 한탄했다. 유럽은 오랫동안 울창하고 어두운 숲으로 덮여 있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이 갈리아의 주민을 숲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이 때문이었다. 숲에서 나고 자란 켈트족이나 게르만족에게 있어 숲은 신들이 사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이었고 떡갈나무의 거목에는 주신 오딘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그때까지 한랭기였던 유럽의 기후가 비교적 온난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따뜻한 날씨는 생산력을 높였고 농업기술은 발전을 거듭했다. 마침 동방에서 말의 가슴에 열십자 모양의 띠를 걸어 쟁기를 끌게 하는 기술이 전해졌고 말의 견인력이 단번에 5배로 높아졌다. 또한 바퀴가 달린 쟁기가 나와 균등하게 토지를 갈고 일정한 간격으로 도랑을 만들게 되어 일의 능률이 크게 올랐다. 경작법도 3년에 한 번씩 농지를 쉬게 하는 삼포제로 바뀌어 지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9세기에 뿌린 씨앗의 2배 정도를 수확하던 것에서 12세기 무렵에는 5배에서 6배로 늘었다. 11세기에는 제분을 위한 물방앗간도 빠르게 보급되었다. 1086년에는 영국에만 5,000개 이상의 물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유럽인에게 숲은 목재, 과실, 벌꿀 등을 제공해주는 식량 창고였다. 숲에서 나는 떡갈나무 열매, 즉 도토리를 먹여 키운 돼지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당시의 돼지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야생 멧돼지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도토리가 떨어져가는 11월에서 12월이면 처분하여 햄과 소세지로 고기를 가공하여 겨울을 나게 하는 귀중한 가축이었다. 그리고 고기를 가공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후추는 빠질 수 없는 재료였다. 후추는 미리 가루로 만들면 풍미를 잃기 쉬워 알맹이를 따서 사용할 때마다 갈아서 이용했다. 식욕을 자극하는 씁쓸한 맛과 향 외에도 위를 튼튼히 하고 최음제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여겨져 더욱 귀중하게 취급되었다. 후추는 부유층이 높은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식자재였기 때문에 만인의 동경을 샀고 따라서 수요는 얼마든지 있었다.
후추는 열대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생산할 수 없었고 인도의 서쪽 해안과 동남아시아 도서 지역에서 길러졌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 상인에게 중간 이윤의 많은 부분을 뺏겼고 유럽의 후추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귀한 후추는 신하가 주군에게 바치는 공납과 각종 몸값과 벌금, 결혼할 때 내는 지창금 등으로 화폐의 대용으로도 사용되었다. 르네상스의 후원자로 유명한 피렌체의 거상 메디치가의 문장은 후추의 알갱이를 모방한 것이다. 환약이었다는 썰도 있는데 후추를 약재료로 이용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유럽에서는 중세 내내 후추 등의 동방 무역을 이슬람 상인과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상인이 독점했다. 그러다가 16세기 초반에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의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면서 베네치아로 출하하는 상품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후추 가격이 폭등하여 한때 예전 가격의 8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럴 바에야 항로를 새로 개척해 직접 인도에 가서 후추를 매입하는 게 이득일 것이라는 생각이 퍼졌다. 후추의 대량 운송과 관련해 제2막이 열리던 순간이다. 포르투갈의 엔히크 항해 왕자는 아프리카를 경유해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고자 1418년부터 아프리카 서쪽 해안 탐사를 위한 탐험선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의 그의 사후에도 탐사는 계속되었고 1488년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마침내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에 도착했다. 1497년에는 리스본을 출항한 바스쿠 다 가마가 4척의 배와 170명의 선원으로 구성된 함대를 끌고 힘든 항해 끝에 결국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여 후추를 실었다. 인도로 가는 신항로가 열린 것이다. 바스쿠 다 가마의 함대는 3년의 항해 기간에 1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지만 캘리컷에서 가져온 약간의 향신료만으로도 항해 비용의 60배가 넘는 이익을 포르투갈 왕실에 가져다 주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성은 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남단을 넘어서 까마득히 먼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를 정착시켰다. 한편 후추 무역을 국영화한 포르투갈 왕은 후추의 대중화를 바라지 않았다. 이에 1년 동안 인도로 가는 배가 많지는 않았다. 왕과 귀족의 특권이던 후추기에 박리담에는 안 들 일이었다. 네, 이렇게 제4장을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제5장 대항해 시대 때문에 변한 지구 생태계입니다. 지구 생태계가 대항해 시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역사상 최대의 음식 교류. 포르투갈의 엔히크 항해 왕자가 아프리카 서안을 탐험하며 시작된 대항해 시대에 인류는 대양에 부는 거대한 바람의 흐름을 알아내었다. 이 발견으로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대양이 역사를 이끄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제국들이 육지에서 각축전을 벌이던 시대에서 바다를 지배하고자 다투는 시대로 이행하였다. 원피스의 시작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세계 각지를 연결한 대양 위의 항로에는 향신료와 기호품을 포함한 막대한 양의 식자재를 실은 함선이 떠다녔다. 대서양 항로가 열리자 신대륙의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이 스페인에 군사 정복되어 유럽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유럽인의 주도 아래 신대륙과 구대륙 사이에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교류가 진행되었다. 음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식문화 교류의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졌다. 유럽인은 신대륙의 동식물을 대량으로 들어왔으며 두 대륙의 생태계는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옥수수 같은 생산성 높은 곡물이 보급되자 구 대륙의 식문화 역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요리를 먹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신대륙이 기원인 식물로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호박, 토마토, 강낭콩, 피넛, 라이머콩, 고추, 피망, 카카오,
파인애플, 파파야, 아보카도, 파프리카, 바닐라, 해바라기 등이 있고 동물로는 칠면조가 있다. 타피오카의 원료로 오늘날 아프리카의 주요 식자재 중 하나로 꼽히는 카사바 역시도 포르투갈인이 브라질에서 콩고로 들여온 것이다. 신대륙에 이식된 유럽의 문화, 유럽인의 이주와 개발로 신대륙의 생태계는 구대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다. 유럽인이 신대륙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보리, 쌀, 올리브, 커피, 소, 양 등이 이제까지 없었던 동식물이 대량으로 신대륙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평원과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초원지대는 유럽인을 위한 거대한 식량 창고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는 농업 국가가 되어 각종 곡물과 고기를 대량으로 세계에 공급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 신대륙이란 식량 창고 덕분에 유럽의 지위가 단번에 올라가게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역사학자 알프레드 크로스비는 1972년에 저술한 콜럼버스의 교환에서 유럽인이 신대륙에 끼친 생태학적 변화를 처음으로 주목하였고 그 제국주의적 속성을 비판하였다. 콜럼버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콜럼버스의 교환은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인은 신대륙과의 교역에서 유럽의 공업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대신 신대륙의 식자재, 조미료, 기호품을 매우 싼 가격에 들어오는 전략을 썼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였고 유럽인의 기호에 맞는 식자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경영에 종사했다. 신대륙은 유럽인에 의해 제2의 유럽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대서양을 사이에 둔 무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싹트게 되었다. 플랜테이션으로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싸진 설탕이 대중상품으로 바뀐 것이 그러한 예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뭔가 모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글을 읽는 게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진짜 왠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계속 좀 찾아보려고 하긴 했는데 이게 한세희 씨가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을 절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한세희. 엄청 많이 뜬다. 엄청 많이 떠가지고 찾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읽기가 불편해요. 네. 이 문장이 정말 읽기가 좀 불편하네요. 1호 일문학과 다양한 번역가를 활동을 했는데 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과 문학을 공부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일본어 제가 알기로 대체적으로 일본은 글을 좀 잘 씁니다. 일본 문화 자체가 문학이 조금 대한민국보다는 수준이 높죠. 일본 문학이. 그런데 그 명문장들을 이전에 이제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말이었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때에는 이제 그 옮기는 그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문들을 굉장히 말을 잘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읽기가 어려워요. 네. 장문들이 그냥 되게 그냥 중구난방 이렇게 이어져 있다 해야 되나? 정말 제가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 네, 오늘은 크게 막 배고픈 그런 건 안 나오네요. 막 후추 나오고 그래서 그런가? 후추 때문에 막 고기가 막 떠오르진 않았네요. 드디어 한 주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근데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주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다음 달까지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밤새서 일하는 건 이제 좀 안 하고 싶어서 최대한 일의 능률을 낮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야근은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보내서 이번 한 주를 잘 마감하는 저희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랜다. 내일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